사르트르는 타인이 나에 대해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이 비밀은 타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평가로 나는 정확히 그 평가를 알 수가 없고 다만 궁금해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가 설명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넛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작가는 제도나 권위에 속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죠. 그럼에도 그의 작품과 철학은 당시 문학과 사상계를 뒤흔들며 1964년 그에게는 노벨 문학상이 수상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나 혼자 있을 땐 내 시선밖에 없지만 타인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는 판단되고 평가되는 객체의 지위로 강등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이 주체에서 객체로 강등되는 경험을 수치라고 설명했죠. 한 남자가 문 뒤에서 열쇠구멍을 통해 한 여성을 관찰하고 있을 때 이 남자는 주체이며 그 여성은 객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훔쳐보던 남자를 바라볼 때 그 남자는 다시 객체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주체가 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인식할 때 평가받는 객체로 전락하고 이때 인간은 수치를 경험한다 라고 사르트르는 말했죠. 그는 주체가 타인에 의해 객체 대상으로 비춰지는 순간 자신의 주체성은 상실되고 타인이 평가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인식에서 수치가 발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자기 행동이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될지에 대해 자각하게 되죠. 즉 타인이 나의 존재를 사물처럼 고정화해서 위선자, 겁쟁이, 좋은 사람 등으로 사물화시켜 규정하게 되고 이는 컵과 책상과 같은 사물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사물로 환원되고 평가받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수치다 라고 그는 말했죠. 이는 자기 존재가 외부 시선에 의해 평가받을 것을 의식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인간은 사회규범이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낮게 평가할지를 의식하며 강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는 수치심을 느끼며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와 책임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라고 설명했죠. 인간은 수많은 타인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사물화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수치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주체성은 타인이 한 명도 없을 때만 가능하죠. 이 때문에 나와 타인은 절대 동등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주체이기를 원하기에 타자와 주체와 객체임을 반복하며 강등되고 승격되기 위한 시소와 같은 시선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 근거를 규정할 수도 없기에 아이러니하게 타인을 끌어들여 존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갖추죠. 이렇게 자신의 존재론적 권리는 타인과 반반씩 나누어 가져야만 합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이 나에 대해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이 비밀은 타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평가로 나는 정확히 그 평가를 알 수가 없고 다만 궁금해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가 말해준다 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정확한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죠. 타인은 나를 대상으로 봤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 주체적으로 존재하기에 타인이 요구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와 내 원래의 모습이 결합되어야만 내 실존을 완성할 수 있죠. 나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규정하면 될 일이지만 세상에는 나 아닌 무수한 타인이 존재합니다.
내 존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자유로운 존재들에게 침해받을 운명에 처해 있죠. 인간은 이 때문에 자신의 주체성을 위한 투쟁을 하지만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평가받아서 존재 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세상의 수많은 대상들 한가운데 떨어졌고 지금의 내 존재를 찾기 위해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원초적인 추락, 원초적인 수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존재 근거가 나의 외부에 있다는 사실, 내 존재 근거를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 인간은 무방비 상태임을 느끼며 수치를 느낀다고 설명했죠. 나에 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타자를 통과해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 불가결하다 라는 그의 말은 이 사실을 직관하게 해줍니다. 사르트르는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리도록 선고받았다 라고 말했죠. 인간은 결정되어 있지 않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의 상태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자기 손에 달려있기에 책임도 져야 하죠. 그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진실되지 않은 존재 방식에 반대할 수 있으며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불확실한 경로를 직접 경험하고 고뇌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인간은 4가지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마조히즘적 태도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을 끌어들여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타인의 관심과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착한 사람 또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진정한 욕망은 포기하죠. 이때 타인은 나를 판단하는 주인이 되면서 나는 일방적으로 평가를 받는 노예가 됩니다.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모든 자유와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하면서 부자유의 수치를 경험하는 삶의 형태죠. 두 번째는 사디즘적인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조이즘적 삶과 다르게 타인을 내 각본에 따라 조종하려고 애쓰면서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고자 합니다. 나는 언제나 평가하는 주인이고 타인은 언제나 평가받는 노예죠. 그러나 사디즘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인정받고 부여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나는 완전한 주인이 아니며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한 사디즘적 삶은 타인의 의지를 조종하려 하기에 상대는 내 압력에 저항하게 되고 나는 폭력과 강제적인 힘을 발휘해야만 하기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디즘적 삶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타인은 자유로운 의지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강압적으로, 즉 거짓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 관계에 진정한 인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삶의 태도는 무관심적 삶이죠. 친밀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사는 삶입니다. 문제는 타인을 무시하려는 무관심적 태도는 사실 반대로 타인의 시선에 많은 비중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본질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내 자유만을 위해 타인의 시선을 부정하는 것은 반대로 내 마음이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마지막 4번째 삶은 유희의 삶입니다. 유희의 삶은 타인이 나를 보는 이미지에 맞춰서 연기하면서 연극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희생적으로 보는 경우 나는 희생적인 이미지에 맞춰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인간은 존재론적 힘이 강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연기하며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죠. 인간은 생존하려 하기에 존재론적 힘이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기 위해 연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한 아버지나 어머니, 강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지하며 강한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이죠.
사르트르는 이런 인간관계를 희극으로 정의하고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해 연기하는 삶은 주체성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배적인 존재에게 순응하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그는 거부하고자 했죠.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이런 연기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그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연기하는 삶을 던져버립니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행동을 하죠. 이 책에는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의무는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해 연기하는 삶에 대한 부정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주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회피하고 악의적 자기 기만을 통해 자신을 속이며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모든 규정을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초월성을 가졌으며 인간은 자유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무한한 자유는 인간의 고독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으로 인간은 무제한적 자유가 주는 불안과 구토를 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고 유보하려 하죠. 자유를 내려놓고 타인과 가면놀이를 하며 가식적인 연기, 가식적인 연극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자기 기만을 진정한 자유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기만을 디디고 피어나야 하죠. 사르트르가 말한 자기 기만은 프랑스어를 직역하면 나쁜 믿음입니다. 왜 나쁜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사회적 역할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고 외부의 기대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부정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우리가 자유와 책임으로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믿음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태죠. 자기 기만으로 주변 환경과 사회적인 기대를 핑계 삼아 자기 선택에 대한 자유가 없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진정성 있는 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게 되죠. 실제로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삶의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죠. 점점 자기 자신에게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고 못 본 척하면서 불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투명하기에 사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그는 말하죠. 악의적인 자기 기만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자기 기만은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을 진정성이 없는 진정성의 고갈 상태로 이끈다고 그는 설명하죠. 그는 한번 악의적 기만의 프로젝트가 구축되면 모든 책임이 남 탓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악의적 기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무한한 자유를 인정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죠. 사르트르는 인간이 기투하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부여받았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투하는 존재죠. 인간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모든 선택은 내가 자유 속에서 택했기에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죠. 인간은 기투하는 존재다 라는 말을 한 것도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 속에 던지며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미래의 무수한 선택을 통해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실존의 삶을 살아나가죠.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는 언제나 불안과 함께 주어지죠. 자유롭기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불안하지 않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 즉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려주죠. 사르트르는 인간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던져졌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자유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곳에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것은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된다. 라고 말했죠. 인간은 결정되지 않은 존재이기에 자기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모두 자기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자유롭고 진실한 삶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